새벽 5시 이정아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이 된 그녀의 몸은 이미 예순에 접어들 무렵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지만 어김없이 기상하여 작은 분식집을 준비하는 모습은 20년째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서 홀로 가게 문을 여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부정해진 등과 굵어진 손목, 그리고 깊어진 주름살마다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정아 할머니에게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아들 윤호만이 전부였습니다. 20년 전 겨울, 남편 이원수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아 할머니의 나이는 50이었습니다. 당시 윤호는 24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아 할머니는 남편의 형들과 시누이들에게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고 딸 하나 못 낳았다는 핀잔과 함께 제사도 제대로 모시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아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윤호 하나만큼은 잘 키워서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으로 지금의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김밥 싸는 것도 서툴렀고 라면을 끓이면 면발이 불어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김치를 씻고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한 학생에게 라면 하나를 공짜로 더 끓여주기도 했고, 동네 할아버지들께는 김치 한 접시를 서비스로 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승진을 거듭하며 엔지니어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결혼만큼은 계속 미뤄왔습니다. 정아 할머니의 좁은 방 한켠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아 할머니는 그 사진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버텨볼게요. 우리 윤호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안 가서 걱정이에요. 여보가 살아계셨다면 벌써 며느리도 없고 손자까지 봤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며 일어섭니다. 오늘도 분식집을 운영해야 하고 저녁에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간판 불을 켜면서 정아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윤호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든든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몸은 쇠해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인한 이정아 할머니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정아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김밥을 싸고 라면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기름에 넣으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윤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아 할머니를 인정 많은 분식집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그저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 세월 동안 정아 할머니는 자신보다는 항상 윤호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정아 할머니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이윤호가 정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44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던 정화 할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윤호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나 시간 있지. 무슨 일이니?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간호사로 일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하세요. 이번 주말에 함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윤호가 드디어 좋은 분을 만났대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일까? 나를 좋아해 줄까? 윤호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화 할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도 했습니다. 윤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내심 떨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후 2시경 윤호가 한 여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화 할머니 앞에 선 김서연은 39살로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호 오빠가 항상 말씀해 주신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예의가 없다고 들었는데 서연은 달랐습니다. 어머, 윤호가 예쁘다고 했는데 정말 예쁘시네요. 어서 들어와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정화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식사를 하면서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혼자 자라왔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고생을 많이 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따뜻하게 봐주세요. 저는 친정 식구가 없어서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서연의 말에 정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딸 하나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외로우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오세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윤호는 어머니와 서연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걱정만 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큰 짐이 하나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윤호가 서연에게 속삭이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윤호가 돌아간 후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며느리감을 봤어요.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우리처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음씨도 따뜻해 보이고요. 윤호도 정말 좋아해요. 여보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화 할머니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윤호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신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도 덜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윤호가 행복해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홀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은 정화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들었는데 서연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날부터 정화 할머니는 서연을 진짜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딸을 드디어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윤호와 서연이 결혼한 후 정화 할머니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서연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통들을 들고 말입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해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윤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런 서연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친딸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텐데 서연은 정말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정화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서연은 즉시 약국에서 파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정화 할머니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아픈 곳이 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간호사니까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어요. 정화 할머니의 70일째 생일날 서연은 윤호와 함께 작은 생일상을 차려왔습니다.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정화 할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서연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드리자 정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니? 고마워서 어쩌지.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일을 챙겨준 사람은 서연이 처음이었습니다. 윤호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매년 생일을 대충 넘기곤 했는데 서연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정화 할머니는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서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각별해요. 친딸보다 더 효성이 지극하다니까요. 매주 반찬도 해다 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아프면 약까지 사다 줘요. 어머, 부럽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데 정화 씨는 복 받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분식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참 착하시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정화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서연은 정화 할머니가 분식집 일로 힘들어하면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밥 좀 싸드릴까요? 간호사라서 손재주는 있거든요. 서연이 싼 김밥은 정화 할머니가 싼 것만큼이나 예뻤습니다. 손님들도 오늘 김밥이 더 예쁘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화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자 서연은 매일 퇴근 후 들러서 간병을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도 많이 드세요. 서연은 체온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고 죽까지 끓여다 드렸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런 서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윤호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윤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잘해드리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서연이가 대신 챙겨드려서 마음이 놓여요. 윤호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화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적막함과 쓸쓸함이 서연이 오면서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또 반찬 해다 줬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우리가 딸을 못 낳은 게 아쉬웠는데 이제는 서연이가 딸보다 더 소중해요. 여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죠? 정화 할머니는 서연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있으면 윤호보다 서연에게 먼저 연락했고 몸이 아프면 서연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도 그런 정화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아직 정화 할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늦게나마 얻은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서연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늘 단정하고 밝은 표정이었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니? 정화 할머니는 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며 서연을 앉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일 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천천히 말해보렴. 서연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료와 함께 의료기기 사업에 투자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의료기기 수요가 많다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투자한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빚인데? 서연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이에요. 2억 원을 갚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억 원? 정화 할머니는 그 금액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서연은 정화 할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윤호 오빠는 아직 몰라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오빠가 얼마나 실망할지, 얼마나 화를 낼지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러 왔어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러지 말고 일어나렴. 무릎 꿇을 일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서연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매달 이자를 내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병원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 남편의 보험금과 분식집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친딸보다 더 잘해준 서연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외로울 때마다 곁에 있어준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아, 그 돈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니? 정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화 할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압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호 오빠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정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서연은 정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2억 원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정말 절실해요. 어머니가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억 원은 자신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윤호는 정말 모르는 거니? 정화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몰라요. 오빠한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정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혼자만 편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준 일들을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도와주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 정화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해결돼요. 빚만 갚으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서연은 정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와락 안기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화 할머니가 서연을 도와주겠다고 한 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2억 원은 그녀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2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 없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우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친딸처럼 잘해준 며느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건가요? 서연이를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그 돈이 없으면 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일주일 후
정화 할머니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도와줄게. 은행에 가자. 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은행에 가는 길에 정화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정화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꼭 갚을게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게요. 서연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갚으면 되지.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은행에 도착해서 정화 할머니가 2억 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시죠? 정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서연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며느리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은행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정화 할머니가 직접 확인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차용증을 써야겠다. 서연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당연히 써드려야죠. 오히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서연의 흔쾌한 대답에 정화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처 문구점에서 차용증 양식을 사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인 김서연은 이정환님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3년 안에 반드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함께 자신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차용증을 받아보며 안도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이렇게 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서연은 정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빌린 돈인데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죠.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밟는 동안 정화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환님 계좌에서 김서현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이 돈으로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돼요. 정말 감사해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화 할머니의 평생 저축이 서연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송금 완료 문자가 오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도와줬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모든 걸 잃었다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그런 정화 할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갚아나갈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실게요. 서연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 할머니는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약속대로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서연이에게 빌려줬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여보도 이해해 주시죠? 차용증을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정화 할머니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년 후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분식집 수입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의 태도가 곧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분식집을 찾아와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좋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건강식품과 따뜻한 목도리였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서연은 다른 며느리들과 달랐습니다. 은혜를 아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서연아, 선물까지 가져오면 어떻게 해? 돈 갚을 생각만 해도 되는데. 정화 할머니가 말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요. 첫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분식집을 찾아와서 어머니, 이번 달부터 조금씩 갚기 시작할게요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 돈을 받으며 기뻤습니다. 서연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서연은 5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일이 바빠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꾸준히 갚아나갈게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몇 년 안에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가져오는 돈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에서 급여가 깎여서 이번 달은 조금 적게 드려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천천히 갚으면 되지. 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네 번째 달, 서연은 20만 원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병원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약은 수당도 없어지고 게다가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어요. 정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참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 서연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못 드려요. 다음 달에 2달치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정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서연은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간신히 연결된 전화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돈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부터 서연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건성으로 인사만 했습니다. 분식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와도 금방 가버렸습니다. 정화 할머니가 반찬을 해주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바빠서요라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서연과 윤호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와서 정화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오후 늦게 와서 식사만 하고 금방 가려고 했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돈 걱정은 좀 덜어졌니? 정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연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말아요. 윤호 오빠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아 할머니는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다정했던 서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호도 뭔가 눈치를 챈 듯 어색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돈 이야기예요?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께서 용돈 주시려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정아 할머니는 서연의 거짓말에 충격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윤호가 돌아간 후 정아 할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돈 이야기를 왜 윤호한테 숨기니? 처음에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서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때 비밀로 하자고 동의하셨잖아요. 정아 할머니는 서연의 변한 말투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서연은 정아 할머니의 전화조차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받아도 지금 바빠요라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분식집에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점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아 할머니가 직접 서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말씀이세요? 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모실 건데 미리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정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분명히 빌린 돈이라고 했잖니. 차용증도 썼고.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용증요? 그런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죠. 정아 할머니는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차가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게 될 텐데 그 돈을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아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친딸처럼 믿고 의지했던 서연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마저 부인의 편에 서서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정아 할머니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의 배신적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정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떼인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딸처럼 여겼던 서연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서연이를 너무 믿었나요?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리게 될 줄이야.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서연이 직접 쓰고 서명한 차용증이었습니다. 3년 안에 반드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맞죠? 동네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정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밝고 깔끔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정화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려 한다고 차용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차용증도 있고 은행 송금 내역도 있고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며느리분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고요. 그래도 법은 공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정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윤호는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하겠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정화 할머니에게 서영과의 통화를 녹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녹음해 두시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익혔습니다. 며칠 후 정화 할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돈 이야기 좀 하자.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서연의 대답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모실 건데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분명히 빌린 돈이라고 했잖니. 차용증도 썼고.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이요? 그런 게 뭐 대단한 건가요? 가족끼리 쓴 건데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정화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서연 부부의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집과 자동차 그리고 은행 계좌까지 모두 묶였습니다. 그제야 서연과 윤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윤호가 급하게 분식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집과 계좌가 모두 얼어붙었다는데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려고 해서 법원에 신청한 거야.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2억 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너한테 말 안 했구나. 의료기기 사업 실패해서 빚을 졌다며 도와달라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빌려준 거야. 정화 할머니의 말에 윤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압류를 왜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정화 할머니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니.
돈 갚을 생각이 없다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니?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이라면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정아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호도 아내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아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아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내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정아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아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를 찾겠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생전 처음 가보는 법정에서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정아 할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원고 이정아 씨는 피고 김서연 씨에게 의료기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해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그리고 피고가 변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통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가족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정아 할머니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원고께서는 정말로 이 돈을 대여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여한 것입니까? 정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빌려준 것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 그냥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썼고 서연이도 기꺼이 써줬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증여해 주신 것입니다. 차용증은 어머니가 요구하셔서 형식적으로 쓴 것일 뿐이에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은 흔한 일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는 여전히 뻔뻔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아 할머니가 녹음한 통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모실 건데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생생하게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고스란히 녹음된 것을 듣고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발언이었습니다. 피고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보면 피고가 명확히 변제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인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아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분명히 빌려준 돈이라고 하셨어요. 증여였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었겠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정아 씨가 서연 씨를 친딸처럼 아꼈지만 그렇다고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줄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빌려준 돈이 맞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은 정아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여기셔서 주신 돈입니다. 지금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은 분명히 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지연 손해금, 그리고 소송 비용을 합하여 총 3억 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정화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지켜냈어요. 우리의 존엄을 지켰어요. 서영과 윤호는 충격에 빠진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더 이상 법정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정화 할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믿었어요. 어머니께 이런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화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호야, 너까지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라. 나도 내 존엄이 있는 사람이야. 정화 할머니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정화 할머니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은 후에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재산을 모두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되찾은 돈으로 다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화 할머니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정화 씨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화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귀중한 사례였습니다. 저녁이면 정화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우리의 존엄을 지켰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던 희생과 헌신, 그 뒤에 숨겨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